네, 안녕하세요. 조현경 논술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육모가 끝났으니까 논술 활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제 이제 주요한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모 이후에 등급별 그걸 어떻게 반영해서 원서를 작성할 것인가, 여기에서 큰 방향성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조현경 강사이고요. 대치 중계 목동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3월부터 설명회 할 때마다 보여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저기 2322라고 나와 있는 게 3월 모의고사 때 등급을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3월 모의에서 2322 받은 학생이 있었다면 이 학생이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3월 달부터 이제 봄 설명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보시면 3월에 국수 영탐 순서대로 2322 요거를 받은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들은 대개 두 개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 등급을 기특하게 육모까지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3, 4, 2 정도로 하락하는 경우. 제가 경우를 세 가지로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3모 대비 6모에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로 냅두고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육모 이후에 논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걸 좀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로 가서 3월 모의고사에서 국수 영탐을 2, 3, 2를 받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수능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했을 때 2, 3, 2를 만약에 육모에서 유지했다라고 하면 정시에서는 건동홍숙 일부 학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학과요. 모든 학과는 아니고. 그리고 논술로는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대 다 가능합니다. 최저 조건을 맞출 수 있으니까. 3합 6, 3합 7 학교들에 해당되죠. 그리고 요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연대도 지원 가능할 만한 성적이 된다라고 저희가 예상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 3, 2에서 이걸 유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생들 육모 봐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하락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3, 4, 2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정시에서 인서울 여대 일부 학과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국대라든지 가톨릭대라든지 광운대라든지 상명대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서울 컷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다라고 사료되기도 하는 그런 학교들까지도 지원 가능하긴 한데요. 보통 학생들이 인서울 마지노선을 국숭세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그 학교 남녀공학 합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육모에서 3, 4, 2 나온 학생이 정시에서 인서울 여대 컷 정도 가능하고 수도권 명문대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논술로는 여전히 서강대, 한양대, 중대, 외대, 이대, 경희대, 건대, 동대, 홍대, 숙대, 세종대 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최저 조건을 두 개 합 5, 두 개 합 4, 그리고 세 개 합 6, 세 개 합 7 중에 세 개 합 6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논술은 다른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한 두 단계 정도를 높여갈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이거를 보면 그 원리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좀 봐주시면 제가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19회째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육모 이후에 최저 등급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일은 사실상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모 정도 보고 나면 육모에서 나왔던 등급을 전제로 해서 전략을 짜야 될 시기가 왔다고 안내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 솔루션은 육모에서 수학이 1, 2, 3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제한하는 전형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래서 육모에서 수학을 1, 2, 3등급 받는 학생들은
원서 6개 중에 반드시 2개 이상은 인문 수리가 포함되는 학교를 지원하는 걸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인문에서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 중에 수학이 1, 2, 3등급에 해당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등급에 해당되는 학생은 1% 미만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거에 따르면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문과 학생들 중에서 사실상 1등급이라고 하면 2등급 정도 해당되는 거고 전체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1, 2, 3에 해당되는 문과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10% 정도 내외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평가원 발표 자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인문 수리에 포함되는 학교를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과 학생들 중에서 자신의 강점이 수학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인 경우에는 원서 6개 중에서 반드시 수리 논술이 포함되는 학교를 지원하길 권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범위를 좀 세분화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문수리 중에서도 범위가 수학, 공통수학, 그리고 수원, 수투까지만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확통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미적 기하까지 발표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원서 작성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쪽에 해당되는 모든 학과들에서는 다 수학, 수학원, 수학2 여기 범위 안에서만 출제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대 통합과 세종대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대 통합은 인문을 제외한 모든 학과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좀 아실 수 있도록 여기에 다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린 이 자료를 집에 돌아가시면 좀 펼쳐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중에서 건대를 좀 열어봐 보시겠어요? 네, 19쪽입니다. 19쪽에 보시면 건대 2027학년도 수십 모심 요강 여기에 논술 전형에서 인문하고 통합으로 나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통합에 해당되는 학과들은 수리 논술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 2문제를 푸는데 그중에서 한 문제는 국문 논술이고 한 문제는 수리 논술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게 보통 인문 수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경영 경제 같은 상경 계열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건대가 저 수리 논술 출제 범위에서 확통을 뺀 대신에 범주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치 외교, 행정, 경제, 국제무역 그리고 응용 통계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융합 전공 다 지금 수리 논술이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학과를 확대해서 진행하는 대신에 범위를 확통이나 미적기하 같은 이렇게 인문이나 자연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영향을 받는 거에서 좀 축소를 한 거죠. 그래서 수학의 영향력을 조금 줄이되 그 대신 이제 범주를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연대 인문사회라고 하면 사실 연대는 문과 쪽 지원하는 학과 모든 과에서 수리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건대 통합은 방금 보여드린 그 특정 학과들에서만 수리가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세종대 같은 경우도 그 논술의 길에서 찾아서 보시면 지금 제가 모든 학교를 다 찾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방금 논술의 길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에도 보시면 세종대에도 자유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 학과에 한해서는 수리 논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수학원, 수학2뿐만 아니라 이제 확통까지 들어가는 학교는 중앙대 경영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앙대는 올해 되게 중요한 지점이 창의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앙대 창의형은 수능 전에 보는 거고 고3 문과 학생들한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문이과 다 합치지만 고3 학생한테만. 그래서 중대 창의형 중에서 경영경제를 지원할 거다 하는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수학 범위에서 확통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대 일반형에서도 확통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면 다만 창의형하고 일반형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창의형은 고3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창의형은 굉장히 특혜예요. 사실상 보면
고3 학생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인문 논술에 관심이 있고 최저 조건을 맞추지 않아도 되지만 고3 학생이고 문과 쪽에 좀 성향이 있는 학생이라면 중대 창의형을 좀 생각해 보는 거를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수학이 1, 2, 3등급 안에 든다면 중대 창의형 경영경제 쪽으로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전에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질 거고 중대 창의형 경영경제는 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질 거기 때문이에요. 요 내용들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숭실대하고 이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기 경제 함수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근데 다른 학교들에 없는 표현이 좀 있죠. 수학, 수원, 수투, 그리고 확통, 그리고 숭실대 같은 경우엔 거기에 플러스해서 경제 함수까지.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범위는 없고 경제 함수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경제 함수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저 경제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학하고 수원, 수투 정도에 나온 내용의 수학적인 개념을 한 3등급 정도 이해하는 학생이면 맥락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 AP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안내를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문제 난이도는 수리논술이 포함되는 학교 중에서는 하, 중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함수라는 범위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것 때문에 좀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 상경하고 인터칼리지가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한테는 미적하고 기하가 포함되어 있는 게 좀 부담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저렇게 계속 범위를 발표하긴 했지만 한양대 상경이나 인터칼리지에서 한 번도 미적 기하를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위에는 늘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공부가 안 된 학생은 지원하는 데 조금 고민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한양대 상경이나 인터칼리지를 지원하려고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 이제 또 다른 면은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을 좀 봐주시면 육모에서 수학을 3, 4등급 받은 학생. 이 학생도 그렇다면 인문술이 들어가는 데를 지원해도 가능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문술이 포함되는 데 지원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만류를 하는 편이고요. 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은. 다만 약수령은 가능하다라고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약수령에 해당되는 학교는 여기 지금 동덕여대가 없는데요. 동덕여대도 포함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동덕여대가 원래 전형 계획에서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모집 요강에서 갑자기 약수령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말에나 발표를 했기 때문에 되게 뒤늦게 발표를 하긴 했지만 동덕여대도 약수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약수령 학교들과 플러스해서 동덕여대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텐데요. 동덕여대를 비롯해서 가천대, 강남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수원대, 신한대, 을지대 같은 학교들은 수학이 4등급이어도 지원할 만한 난이도의 문제라고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대도 물론 해볼 만은 합니다. 다만 국민대는 두 개 합 6 정도의 남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이합육 학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쏠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민대가 2합6으로 약수령을 신설했는데 최종 경쟁률이 283대 1 정도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인제 그런 상대 평가를 고려했을 때 제가 한 3등급까지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 사실상 3, 4등급이면 그래도 국민대는 지원을 해 보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약수령인데 국민대가 문제 한 11문제 정도 낸다고 하면 2문제 정도가 수리가 나오는 건데 수리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경쟁자들 실력이 높으니까 그리고 경쟁률이 높으니까 한 3등급 정도 3, 4 경계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지 4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도 200 몇 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실질 경쟁률은 거기에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모가 끝났으니까 육모에서 나온 등급을 전제로 해서 전략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우선 지금 솔루션 1과 솔루션 2는 수학과 관련된 얘기였죠. 이제 그렇다면 또 다른 거는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도 절대평가이긴 하나 3등급 정도까지 나온 학생이라고 하면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는 학교에 지원하는 거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하고 이대하고 외대 요 세 개 학교는 지원해 보기를 좀 권하는 편입니다. 난이도는 외대가 더 낮고요. 이대 인문이 그다음 그리고 연대가 그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절대평가 기준으로 3등급 이상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는 학교를 한번 지원해 봐도 괜찮겠다. 요게 제가 육모를 전제로 반드시 좀 반영하셨으면 하는 전략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그동안 그 설명을 할 때마다 많이 안내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요 네 가지 요소가 실질 경쟁률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저 네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해당된다라고 하는 학교나 대학이나 학과는 실질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의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심지어는 10분의 1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수학하고 영어 제시문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수리논술하고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는 학교 이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발휘되는 또 다른 요소는 당연히 수능 최저 조건이겠죠.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저가 높다고 성대 지원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수능 최저 조건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리논술과 영어 제시문이 포함될수록 그리고 수시 일정이 수능 전인 수시 1차일수록 왜냐하면 수능 전에 시험이 있으면 학생들이 꺼려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대일수록 여대는 물리적으로 절반의 경쟁일 수밖에 없죠. 똑같은 최저 조건이면 남녀공학의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두 개 이상에 해당된다 이러면 실질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이화여대가 최저 조건이 두 개 합 5고 지금 현재 그리고 인문 쪽은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고 그리고 인문 2라고 얘기하는 상경 계열 쪽은 또 수리 논술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여대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 중에 한 3개 정도의 조건이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화여대는 실질 경쟁률이 10대 1이 안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이대 스크랜튼 같은 경우에는 최저 조건도 높죠. 스크랜튼은 자율 전공을 얘기하고요. 스크랜튼은 3합 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대 스크랜튼은 실질 경쟁률이 5대 1 내외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정시 경쟁률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틈새적인 조건을 잘 반영해서 원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모 이후에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6월 모의고사 등급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 아이가 틈새 전략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가 요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원서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요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원서 작성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려요. 제가 모든 경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경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제가 설명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방식이에요. 6월 학평에서 두 개 합 5를 맞춘 여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신은 일반고 기준 3.9예요. 이 학생이 국어가 3이고 수학이 3이고 영어가 3이고 사탐이 2, 3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지금 두 개 합 5에 해당되는 최저를 맞춘 거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 적정 대학은 건대, 경희대, 그리고 동국대, 세종대, 숙대, 이대, 홍대입니다. 그러면 원서 6개를 써야 된다라고 가정하면 이 친구는 일반고 기준 내신 3.9면 목표가 인서울인 이상 원서 6개를 논술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서 3개는 두 개 합 5가 적정인 거니까 이 학교들의 원서를 써야겠죠. 다만 이때 경희대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경희대는 탐구를 두 개를 별도의 영역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만 반영하지도 않고요. 두 개 평균만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는 다소 이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유의하신다면 이 두 개 합 5 학교 중에서 지원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 중에서도 이대도 국어 포함 이하보라는 점에서 이 친구한테는 추천할 수 있지만 다른 이하보한테는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요거를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원서 6개를 다 최저 맞춘 학교로만 지원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지금은 못 맞췄지만 앞으로 올릴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향을 한두 개 정도 원서를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2개 합 4 혹은 3개 합 7 학교의 원서를 쓰는 거죠. 2개 합 4는 외대가 유일하고요. 3개 합 7은 서강대, 한양대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중에서 한 3개 학교 쓰고 이 중에서 한 2개 학교 쓰고 그러면 벌써 원서 6개 중에 5개 쓴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 정도는 수능에서 그날의 컨디션 때문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잘 아시겠지만 산모보다는 육모가 육모보다는 수능이 학생들이 등급이 좀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N수생 반영 비율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거의 한 20% 육박할 것 같은데 2028에 입시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정도 하나 넣어 놓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그럼 안정으로 어디를 써야 되냐? 저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저 학생은 2개 합 5가 적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최저를 당연히 맞출 수 있는 2개 합 6, 7 정도 혹은 최저 없는 학교 중에 가고자 하는 학교, 요 학교가 이제 안정이 되겠죠. 그 학교는 국민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가 있고 성신여대 있고 광운대 있고 단국대 있고 요 학교들 중에서 한두 장 정도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서 원서를 쓰는 거죠. 근데 2개 합 6인 학교 중에서는 동덕여대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그 학교는 뺐거든요. 뺀 이유는 지금 저 33323 정도의 모의고사 저 등급이 수능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동덕여대는 정시로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빼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서울이라고 학생들이 인지하는 학교 중에 저 정도 등급으로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는 동덕여대나 서울여대 비인기학과 혹은 덕성여대 추합 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녀공학 국숭세단 중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학과에 따라서 매년 좀 펑크가 나거나 아니면 되게 낮은 그 마지노선을 만드는 학교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저 정도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정시로 동덕여대 정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원서를 여기까지 써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육모 기준으로 수학 1, 2, 3등급, 또 영어 1, 2, 3등급, 그리고 학생이 확통까지 공부했는가 아니면 미적 기하까지 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원서를 써야 된다는 걸 여기에 반영해 보면 어떻게 원서 써야 되는지가 좀 보이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점점 좁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쪽이 좀 중상위권, 이쪽이 이제 인서울권과 수도권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 중에 모든 학생은 아니고요. 후배들을 위해서 최저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준 학생들입니다. 그럼 저기 이제 고대 사회학과 4.8 맞춰서 뭐 예비 6번 받았다 이런 거는 너무 명료한 거니까 저런 거보다는 제가 특정해서 좀 의미 있는 학생들 몇 명을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 중에서 지금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언어영어로 재취업한 학생이 있죠. 이거는 이 중에서는 지금 사탐론을 해서 원래 이과 출신인데 문과 쪽으로 논술로 조금 학교를 업그레이드 해보자 하시는 자녀의 학부모님도 계실 테니까요. 저 친구는 재수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역 때까지는 이과생이었는데 근데 사탄런을 하고 그러면서 확통으로 바꿨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는 공대 계열 학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대하고 한양대만 유일하게 인문 논술로 공대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학과를 13111로 합격한 거거든요. 근데 13111이면 성대 정시로도 갈 수 있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대 소프트웨어 학과는 성대 공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교이고요. 성대 소프트웨어 학과나 아니면 서강대 반도체 학과처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람 계약 학과된 학과들은 정시 컷이 다 4% 이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백분율 96%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잘 활용한 좋은 예죠. 수학을 3 받고도 성대 공대 최고학과를 갔으니까.
그래서 이과 출신 학생들은 저런 거에 좀 신경을 써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두 칸 내려오면 중앙대 간호학과 최초합한 학생도 있습니다. 3합6을 맞춘 거거든요. 저 학생은 수학이 2가 아닌데도 지금 중대 간호학과에 간 거죠. 중대 간호학과도 마찬가지로 정시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4% 내외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논술로는 수학이 2가 아닌 상태에서, 왜냐하면 4개 영역 중에 3합6이니까 하나 수학 2가 아닌 걸 제외하면은 굉장히 잘 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너무 문과 설명인데 사탐론한 이과 학생들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숙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초합하고 동덕여대 경영융합 최초합한 학생, 요 학생, 숙대 소비자경제하는 예비 1로 최종 합격한 거고요. 저건 오타입니다. 최초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덕여대 경영융합을 최초합한 학생, 이 친구는 국수 영탐탐에서 지금 두 번째가 수학이거든요. 두 번째 등급이 혹시 보이세요? 6입니다. 6. 그래서 2, 6, 3, 4, 6이에요. 사탐 하나는 6이고 수학도 6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3월 달 모의고사 봤을 때는 수학을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해요. 아직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육모 보고 났는데도 수학이 5, 6이다. 그럼 전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시로 수학을 가지고 유의미하게 진학을 하려면 그래도 3, 4 경계에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수학을 3, 4 경계까지 올리기에 5, 6인 학생들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3, 4 경계까지 올리려고 하면 나머지 국어, 영어, 사탐이 떨어지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과 학생에겐. 그래서 수학이 한 5, 6 정도 되는 학생이면 과감히 그 공부 시간을 국어나 영어나 사탐으로 해서 최저를 오히려 2개 합 3, 3개 합 6까지 맞출 요량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를 좀 요청을 드리는 바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거를 잘 실천을 해서 지금 2개 학교를 합격하고 당연히 숙대를 다니고 있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쪽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기는 지금 중상위권 학교들, 제가 뭐 고대나 성대나 중대나 지금 숙대 이런 학교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또 인서울권이나 수도권 학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저랑 충분히 상담을 하고 원서를 써도 최저 없는 학교만 합격한 학생들이 생겨요. 특히 작년처럼 이제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경우까지 갔는데 영어 난이도 조절이 실패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과 학생들은 절대평가인 영어하고 사탐을 가지고 최저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원서를 반드시 상향, 적정, 안정으로 좀 구분해서 위험을 분산해서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없는 데만 지금 합격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런 경우들 실제 사례를 좀 생각해서 지금 본인 자녀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원서를 써야겠구나 이런 게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1년 커리큘럼이에요. 고3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 재원생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아까 저한테 그 제가 보여줬던 그 합격자 명단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대부분 다 유형편부터 시작했던 학생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1학기 때 시작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압도적인 거 높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학기 때 시작한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실전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형이 다 끝난 상태에서 매주 다른 대학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내가 어느 학교 문제 유형과 맞는지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월 둘째 주 이후부터는 이제 원서를 쓴 상태니까 대학별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시작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7월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다. 이 학생들은 아까 그 1월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했던 유형편 수업을 단기라도 압축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반은 이제 8주 동안 단기 유형 완성반으로 진행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 새로 시작한 학생들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한 유형단 3주씩 해가지고 8가지 유형을 한 24주 정도에 끝냈거든요.
그러면 여름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은 8가지 빈출 유형을 최소 한 주씩이라고 해서 9월 둘째 주까지 완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대학별 파이널에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양한 학생들을 둔 학부모님이 계실 테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전편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냐, 요것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실전편은 총 10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7월 둘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이제 요 학생들은 유형편을 마친 학생들이죠, 이미.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은 총 10주를 제가 이렇게 500자 내외 학교, 800자 내외 학교, 1000자 내외 학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연대, 이렇게 10개 학교를 10주 동안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되게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주까지는 500자 내외의 쉽고 짧은 글쓰기 학교들 먼저 연습을 해요. 가톨릭대보다는 동대, 동대보다는 중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후 3주는 광운대, 홍대, 서강대 요렇게 주로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운대보다는 홍대가, 홍대보다는 서강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자 내외 학교는 그 나머지 또 3주는 건대, 성대, 고대 이렇게 풀어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대보다는 성대, 고대가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 난이도는 고대가 반드시 성대보다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 조건까지 반영해서 좀 종합적인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최저 조건은 없지만 문제 4개에서 이미 국수 영사를 다 거르고 있는 연대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풀어보게 하죠. 그러면 7월 둘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이렇게 난이도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한 10개 학교를 풀어보고 나면 학생들이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저는 학생들 1대1 대면에서 다 상담을 하고, 그 상담에서 제가 권해준 학교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7월에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유형편부터, 그리고 이미 유형편을 맞춘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이렇게 실전편을 해보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그 2가지를 다 맞추고 나면 이제 이렇게 대학별 파이널로 모두가 다 합류하게 된다. 9월 둘째 주 이후엔. 그래서 고3 논술은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학생들 상담은 이렇게 진행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학생들하고 1대1 원서 상담하면서 그 3월, 6월 모의고사에 맞췄던 등급을 토대로 해서 안정과 적정과 상향을 안내하고 그거를 토대로 원서 작성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까지 마지막 정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다음에 또 그 손봉은 선생님이나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여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그 최종적인 것들을 요걸로 좀 정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4가지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얘기들인데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 4개만 좀 당부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집 요강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거 하시라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이 내용 반드시 숙지하시고 원서 쓰기 전까지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안정, 적정, 상향으로 반드시 위험을 분산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보다 육모가, 육모보다 수능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도 원서 작성에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뭐냐면 원서를 작성하면 자기가 그 대학에 들어갔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미. 고대 원서를 쓰면 이미 고대에 들어간 것처럼. 연대 원서를 쓰면 나는 이미 연대에 들어간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태도입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원서를 쓰고 나기 전후로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상담으로 불안감만 해소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 6일 수능 공부해서 최저 조건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논술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반드시 다시 쓰기와 필사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 4가지 가장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상 합격이 요원해지게 되니까 그 기본을 잘 인지하시면서 논술에 대해서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손보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요 브로셔하고 여기에 있는 그
합격 수기들 잘 활용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신청서 있으니까 거기에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